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 섹터를 사는 게 맞냐 아니냐. 네. 또 그런 관점으로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때 나와서 지금 주식을 담아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실 때 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지금 68,000원 네, 이제 넘었더라고요. 7만 원 거의 뭐. 네. 바닥이 작년에 51,8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바닥 대비는 한 34% 정도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냐 잘 모르잖아요. 네. 왜 모르냐면 밸류에이션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 올 초에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 아닌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지금이 싼가 아닌가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밑에서는 너무 싼 가격이었고요. 지금 68,000원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만 사는 것 같던데요, 네. 거의. 뭐 7조 샀을 때도 삼성전자만 6조고, 네. 뭐 10조 샀을 때도 삼성전자만 8조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살까?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네. 부분인데 방금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올해 상장사 전체 분기 실적이 뭐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원래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23년 되면 전체 영업이익이 한 250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었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네. 근데 올해 지금 예측치가 얼마냐면요. 170조예요. 네. 한 80조가 훅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물론 반도체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이제 낮아져 있어요. 과거에 한 20년 동안의 주식시장이 언제 가파르게 올라갔었는지를 보면요.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때 네. 근데 그 컨센서스라는 게 250조 나올 거다 했는데 260조 나오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런 고물가 금리에서 기대치가 250조에서 170조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아니네 이 정도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네 할 때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2017년, 18년도에도 그랬고 과거 2005년, 6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실적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올해 들어와서 대형주 중에 가장 또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물론 하이브 같은 것도 올랐지만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예요. 네. 그래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한 45%,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올해만. 네. 많이 올랐죠. 좋은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지는 그렇죠. 몰랐네요. 네. 현대차도 35% 가까이 오르고 그러면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데 뭐야 이런 실적이 나와.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 기대치보다 못 나올까 아니면 이런 실적이 나와?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기업 실적이 이제 깨질 거야. 근데 사실 올해 1분기도 되게 안 좋을 거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다 작년에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삼성전자 사실 쇼크 나왔어요. 8천억 뭐 1조 얘기하다가 뭐 95%. 6천억 뭐 95% 마이너스 네, 뭐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별로 주가는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선반영을 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안 좋은 것들은 하반기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3개 업체 중에 삼성전자만 감산을 해주면 나머지 두 동생들은 다 감산한다 했으니까
제발 삼성전자만 감산 얘기 좀 해줘 했는데 저번에 감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매년 성장하는 이 수요가 한 15%에서 20% 정도 우리가 빅그로스라고 하죠. 네. 반도체 수요가 그 정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급이 이것보다도 조금만 더 많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만 적으면 가격이 변화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또 수요가 15% 20% 성장할 거다고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나왔을 때 네. 공급 초과가 되니까 작년처럼 재고가 잔뜩 쌓이게 되는데 이번 반도체 감산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량이 한 마이너스 7%가 되더라고요. 네. 7%가 되는데 수요는 작년에 반도체의 큰 메모리의 세 가지 수요의 축인 PC, 모바일, 네. 그리고 서버. 네. 모바일이 작년에 많이 안 팔렸잖아요. 핸드폰이. 네. 네. 연 많이 팔릴 때는 15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네. 핸드폰이. 근데 작년에 13억 대도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2억 몇천만 대가 덜 팔리다 보니까 그 15억 대를 생각해서 메모리를 생산을 했더니 수요가 안 따라줬던 거죠. 그게 다 재고가 됐던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감산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생산은 7% 줄여버리는데 오히려 수요는 지금 약간씩 이연 수요가 살아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빨리 재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 재고가 줄겠구나. 그러면 뭐 화학 제품이든 반도체든 사이클 산업은요. 사이클 산업은 이익이 많이 날 때 주식 사면 항상 필패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안 날 때 뭐 되게 어렵다고 했을 때 사야 되는데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이 재고가 딱 줄기 시작할 때. 네. 줄기 시작할 때부터 딱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전망은 재고가 3Q 정도 돼야 준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있기 전에. 근데 감산 발표를 확 해버리니까 이 메모리 수요처에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3Q가 되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객사에서도 빠르게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챗GPT라는 새로운 AI 쪽의 수요가 갑자기 빵 터지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가 줄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 삼성전자는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다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사이클에 시작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오는데 무릎에서 팔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지금은 무릎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 챗GPT가 쏘아 올린 이 수요 모멘텀으로 구글에서도 막 뛰어들고 아마존도 사고 막 그죠. 네. 카카오도 이번에 뭐 그래픽 만드는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그죠. 네. 네, 똑같은 생성형 AI 한다고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또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은 내년 상반기 한 1월 달까지 네.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세부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렸으나 세부적인 전술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제일 말이 많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것도 그 부분인데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시장이 크게 한번 빠졌던 게 바로 2011년이거든요. 네. 2011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지금처럼 계속 아니 협상해줘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2011년도에는 누가 대통령이었냐면 버락 오바마였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공화당에서도 그때 잘 안 해줬던 거죠. 안 해주다가 7월 달에 협상 타결이 됐는데 8월 달에 S&P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리면서 주가가 한번 확 밀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빠진 트리거다라고는 돼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2009년도에 QE1이라고 해가지고 1차 양적 완화 조치가 있죠. 그 1차 양적 완화 조치가 일단락됐던 게 2010년 5월이었고요. 공교롭게도 1차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그리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그게 또 종료됐던 시점이 바로 2011년 8월이었던 겁니다. 그게 딱 종료되니까 또 주가가 뭐 확 빠졌었던 거죠. 거기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니까 말 그대로 뭘 할 수 있느냐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채 발행 자체가 부채니까.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 국채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확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도 신용등급이라는 트리거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QE2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또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확 빠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은 어떻게든 다 타결이 될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번에 아예 이거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타결은 됩니다. 타결은 되는데 타결이 되고 나서 미국 정부가 또 채권을 빵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한 달 정도의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충격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2200에서 2300 여기서 현금화를 시킨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나라 개인 국내 투자자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사신 거 보면 전부 다 10개 중에 8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좀 베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번 6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나오는 일시적인 눌림목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눌림목이 나오면 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이제 진짜 빠지나? 뭐 이런 게 또 무서울 거라고요. 네, 하반기까지 이어지나. 예, 이게 하반기까지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더니 1, 2분기에 안 오는데 침체가 하반기에 온다더니 야 이제 드디어 주가가 빠지는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아무 대응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반도체부터 얘기해서 말씀드린 거를 보면 시장은 이번 6월 달에 조정 이후에 다시 뭐 7, 8월 달에 약간의 또 썸머랠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6월 조정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1월 달에도 왔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월 달이 통계적으로 항상 약간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네. 1월이 허를 찌르는 상승인데 2월 조정 때 잘 좀 털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에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랑 미국 지방은행 사태 때문에 거기서 너무 또 두려워하셔가지고 주식을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좀 돌이켜보면은 진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섭죠. 근데 네. 우리 옹달책방의 이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위기는 기회다. 저는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회냐면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이후에 보면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죠.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맞아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최근에 거의 스페인 독감 이후로 그 정도로 락다운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위기가 오면서 1430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3000을 갔잖아요. 네. 혹시 이과 나오셨나요? 문과 나왔어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왜 이과 나오셨냐고 여쭤봤냐면 그 뉴턴의 제3법칙이 있잖아요. 네. 작용 반작용.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 그래서 분명히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반작용이 엄청 세요. 그런 것 때문에 3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것처럼 이번에도 6월 달에 그 조정의 크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6월 조정 잘 이용하시고 하반기 시장을 너무 베어리시하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또 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네.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2,700에서 한 2,900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도 네.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안 갔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은 게 그래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을 뭐 대형주 위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작년에 물려 있던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1, 2, 3, 4월 달에는 2차 전지가 불을 뿜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아니야 이거 시장이 여기서 1800 가는 장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2차 전지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아무것도 못 사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장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좀 판단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부채한도 협상 기간을 두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가는 것도 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도 굉장히 시장의 변곡점을 맞추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이지만 네. 그게 잘 못 맞춰요. 너무 비싸다 싶을 때부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분할 매도가 맞고요. 너무 싼 영역이다 싶을 경우에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작년에 저 너무 일찍 샀거든요. 네, 5월 달에 주식 샀다가 작년 하반기 내내 마음고생했잖아요. 박세익점님도 어려운데 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 변할 매도 네. 그런 걸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한 번 정도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은 왜 작년 7월 달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샀을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달부터는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샀지? 환율 때문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 통계적으로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엄청난 이 통계 기반한 투자를 하거든요. 그 기계가 매매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퀀텀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사면 20년 평균치가 1,120원밖에 안 되니까요. 환율에서 일단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채권도 한 200조 들고 있어요. 네. 채권 200조, 주식 한 700조,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거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들어와서는 삼성전자만 골라 사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왜 골라 사지? 삼성전자 왜 살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쳐서 수출 동량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40%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왜 살까라고 보면, 챗GPT와 관련된 이 AI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거대한 모멘텀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지라고 봤더니 GPU는 엔비디아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110불, 올랐어요. 네. 110불에서 지금 310불 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오르고 보면 외국인들 영어로는 이제 priority라고 그러죠. 우선순위. 네. 주식 투자할 때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AI 모멘텀이 시작됐네 했을 때 뭘 살까? 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유일하게 독점력이 있는 기업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샀다고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를 이제 샀어요. 샀으면 GPU 하나까지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AI라는 게. 그 다음에는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메모리 이런 순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산 이유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려고 메모리를 봤더니 메모리는 3개나 업체나 있네.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샀다고 보고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마이크론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마이크론도 40불대 갔다가 지금 60불 넘어서는 모습이 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골라 사는 거는 이 큰 AI 모멘텀을 보고 샀다라고 봐지고요. 한 4, 5년 전에 한 5년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2차 전지를 샀을 때가 2016년부터 그때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때 캐피탈이라는 큰 펀드가 있는데요. 그 펀드에서 SDI를 사면서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듯이 네.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거니까 SDI를 뭐 그때 당시에 뭐 5% 지분율까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1년 하고 빠지려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좀 아니 왜 이렇게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 느낌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보고 사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사이클의 무릎 정도. 네, 무릎이라는 거죠.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또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62,000원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동안에 떨어질 때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저 위에 고점에서 사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저는 이제 주식이 비싸졌으니까 3,150 이상해서 저희 고객들 삼성전자 뭐 86,000원, 7,000원, 3,000원까지 다 팔았었던 이유가 비싸졌으니까 판 건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전무님 저는 10년 보고 사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9만 원대에서도 사셨다면 네. 6만 원이 되든 5만 원에도 계속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 그렇죠. 평균 단가가 그렇죠. 낮아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우리 몸의 동물적인 이 본능 때문에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맞아요. 예. 8만 원대, 7만 원대까지는 사더라도 이게 6만 원이 되고 5만 원 되니까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괜찮습니다.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전문의 덕분에 지금 평균 단가 이제 6만 7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입니다. 6만 2천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네. 본전되면 팔고 싶어져요.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본전되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고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을 내고 파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때는. 그러면 30% 수익이 날까? 6만 5천 원에서 30% 수익이나 3, 6, 18 해서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8만 원, 8만 5천 원 갑니다. 네. 네. 가니까 이제 무릎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본전됐다고 파시고 싶으실 건데 본전됐다고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2차 전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2차 전지가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그래서 2차 전지 조정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4월 달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되면 30년이거든요. 주식한 지. 와. 94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 30...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축구를 하시면 돼요. 30년 동안 여러 번의 이제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분명히 그 오버슈팅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런 국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뭐 민스키 모먼트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그 대중들의 강력한 확신으로 오버슈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우수한 회사인 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셨던 거죠. 네. 근데 우리 박순혁 이사님 덕분에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 밸류 체인이 세계 최고구나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썼던 책에 투자의 본질에 네.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기업 가치 분석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을 사라,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해서 내가 투자의 파트너가 되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아니, 그 삼성전자를 샀더니 삼성전자에서 물리고, 엔비디아를 샀더니 엔비디아에서 물리고, 테슬라를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샀더니 물리잖아요. 네. 왜 물렸겠어요? 그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10명 중에 8명은 그래? 라는 시점에서 사야 수익이 나요. 네.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야 그것도 몰랐어? 네. 10명 중에 8명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고 있으면 투자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투자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지난 4월 달에 그런 질문 들어오면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변동성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급하게 따라 사지 마세요. 예, 얼마든지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살 기회를 줍니다. 사야 되는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광고를 한 20개를 보고 나면 제일 마지막 광고만 기억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 3개월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억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최근 3개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계속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으면 계속 많이 오를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4개월 동안에 이 엄청나게 불을 뿜은 이 랠리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죠. 제 경험으로. 30년의 경험. 네, 30년의 경험으로 반드시 여기서는 많은 대중들이 알았잖아요.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알아서 그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4명, 5명 정도가 두려워하는 수준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잘못 산 거 아니야? 네. 막 무서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15%만 먹고 나와야지 했던 분들은 뭐야 떨어지네 하면 그 트레이딩 원칙에 의해서 10%나 15%가 되면 손절하잖아요. 네, 그냥 뭐 길게 들고 가도 되는데 네. 그 손절을 하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15% 빠지면 엄청 후달려요. 네. 네, 1억으로 2억 5천어치를 샀는데 10%만 빠져도 2,500만 원 날라가면 내 1억에서 25%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15%가 터지게 되면 30%가 넘어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사람, 이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이 나오고 막 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는 우리 박 이사님의 과거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위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지금은 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험치에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때 그때 사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변동성이 나오긴 나오나요? 그거 중요한 건데 네. 코스닥 시장의 과거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항상 연초 강세, 연말 약세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네. 왜? 대주주과세 요건 때문에. 작년에 대주주과세 요건에 대한 세금을 금융투자소득세법이라고 해서 바꾸려다가 안 바뀌고 연기했잖아요. 네. 10억 이상이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데 이걸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야 이거 지금 팔면 세금을 안 내는데 1년을 넘기게 돼버리면 주주명부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되게 아까워 보이거든요. 다 내야 되면 안 아까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항상 10월, 11월 달이 되게 약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었던 슈퍼개미들도 그때는 줄여요. 네. 예, 줄였다가 주주명부가 폐쇄되고 나면 다시 사면서 항상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 4월이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그런 수급상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또 남아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은 좀 끈기를 갖고 참으면 얼마든지 싸게 사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한 6개월 조정 변동성 이런 게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난 경험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네. 그럼 지금이 5월, 6월이니까 올해까지는 말씀해주신 대주주 과세요건 같은 것도 있고 하면은 올해까지는 그런 변동성이 좀 펼쳐지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2차 전지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뭐 3년치, 5년치가 매출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사더라도 3년만 버티면, 5년만 버티면 그 생각으로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행동, 그러니까 3년 보고 5년 보고 지금 사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주식이면 아유 10,000원에 사면 어때? 20,000원에 사면 어때? 네. 10만 원 갈 건데 어, 예, 그러면서 사시거든요. 그거는 투자의 고수들이 늘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방법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이 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서 잘 못 가요. 네, 떨어지면 또 샀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대거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사시더라도 2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10만 원 가면 그러면 500%이지만 10,000원에 사서 10만 원 가면 100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보면 반도체 산업하고 막 비교를 해서 뛰어넘을 거라고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 누구도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요. 99년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99년도에는 야후의 제리 양이었다는 거죠. 예. 야후의 제리 양이 거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존재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야후가 지금의 아마존처럼 됐냐, 구글처럼 됐냐라고 보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경쟁 구도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 구도를. 경쟁 구도를 우리가 계속 독보적인 그런 산업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유지하면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런 회사가 애플도 있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그런 기업이잖아요. 아마존만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를 뭐 거의 다 휩쓸어 버렸고,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어디서 오냐 보면, 우리 요즘 부동산 보면 상가가 아주 안 좋아요. 네, 부동산 쪽 저는 상가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상가는 절대 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건 알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아마존 통해서 네이버 통해서 쿠팡 통해서 다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면 우리 동네 1층에 보면 구두방도 있고 뭐 나이키 매장도 있고 뭐 많았었는데 그거 다 없잖아요. 왜냐면 다 전자상거래 하니까. 그런 상가의 가치를 아마존이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기업이면 가져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유 저기는 뭐 독보적이야. 경쟁자가 없어. 그런 상황이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데, 뭐야, 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이 그랬었죠. 2007년까지 전 세계 조선 시장을 거의 싹쓸이 하다가, 중국이 하겠어라고 했다가 이제 중국이 컨테이너선도 들어오고 뭐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LNG선으로 더 고부가 가치선으로 에코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에 거는 또 저부가 가치 그래 너네 중국에 해 하면서 물려주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지만 잘 체크하시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걸 명심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3년, 5년을 바라본다는 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서 지금 사더라도 중간에 꼭 팔로우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요. 다음에 질문을 드릴 게 그 국민 주식 네이버와 또 카카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GPT 산업이 이제 앞으로 좀 커진다고 하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카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카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직후에 빅7 종목 중에 거기서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팡 기업들이 그죠? 다 이제 플랫폼의 가치로 인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또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은 뭔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감가상각비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는 있는데 그 이익의 훼손이 어디서 일어난 건가? 미래의 매출을 위한 투자였구나 하면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네이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니지먼트인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 시대에는 애플을 안 샀어요. 그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스티브 같은 천재가 애플을 경영을 할 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팀 쿡이 CEO를 맡고 나서부터 워런 버핏을 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매니지먼트의 부분에 있어서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보다는 안정성이 팀 쿡을 더 가치를 높게 준 거죠.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경영진과 카카오의 경영진이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보면 네이버는 저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냥 미국 회사 같아요. 네이버의 경영진을 보면요. 그래요? 네, 미국 회사 같아요. 근데 카카오의 경영진은 조금 아쉬워요. 이 카카오라는 엄청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경영진들이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이 주주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막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고 나중에 주가 흐름은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까지 카카오의 주가에 다 반영은 됐다고 보거든요. 네. 됐고 하반기가 지나서 최근에 아직까지 금리가 안 빠지니까 다들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되게 조금 이 조바심이 느껴지실 건데 채권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주식으로 벌고 하반기에 채권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게 채권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올 4Q부터 내년 1Q, 2Q 가면서 확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 플랫폼의 기업들의 가치는 또 확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믿음이 가는 거는 지금은 네이버인 것 같고요. 또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네이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기사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 해외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뭐 제페토라는 게 메타버스 시장을 할 때도 있었지만 뭐 웹툰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걸 갖다가 동남아 가서도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의 포시마크 같은 회사를 또 중국. 인수를 하고, 음. 근데 되게 싸게 인수했어요. 네. 그런 것도 싸게 인수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1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될 때 그 모멘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면 JYP나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다가 동남아에서만 하다가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다 조 단위대로 확 커졌잖아요. 네. 그런 준비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네. 아니 챗GPT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저렇게 바드 하는데 나오고. 그죠? 네. 바드랑 이러다가 네이버의 검색 시장 이런 거 맞아요. 다 저기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그 최수연 사장이 지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4월 초인가에 딱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글 데이터가 우리가 챗GPT 대비해가지고 한 6,000배 정도 더, 600배인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음식점이나 검색을 할 때 구글 가서 검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글로벌한 거는 구글링을 하는데, 네이버 가서 찾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 검색 시장을 뺏기면서 광고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우려감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이버 주식이 진짜 싸긴 싼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져서. 네, 제가 한 번씩 보면 네. 뭐 재작년에는 뭐 KTNG 그리고 음. 작년 하반기에는 뭐 키움증권 이런 거, 삼성전자 가끔씩 집 팔아서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쓰잖아요. 네. 네. 지금은 네이버 같은 거. 그래요. 집 팔아서.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KTNG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웬만한 주식은 이제 다 팔고 쉬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재작년 8월 달에 하고 난 이후로 그래도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은 있습니다 하다가 이 KTNG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KTNG 왜 안 올라가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많이 올랐었어요. 네, 작년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KTNG가 9만 원 막 넘어가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KTNG를 사신 분들, 제 주변 분들은 배당도 받고, 배당 거의 6% 받고, 맞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서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지는 마세요. 네이버 같은 주식을 지금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면 재미가 되게 없고 답답할 거고요. 사서 한번 3년 가져가 볼까? 네,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 20만 원에서 사면 40만 원만 가도 100%잖아요. 네. 네. 3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그러면은 그 전무님 만약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나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도 저희 회사에 계속 새로운 고객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새로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보면 딱 저분은 의사신 것 같은데 딱 이 느낌이 와요. 이제 딱 외모만 봐도. 네. 근데 그저께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한 3년 동안 주식하다가 내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안 봐도 뻔하죠. 말 그대로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집중을 해야 되고 힘이 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 제가 한 1,800명 만났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제가 한 1,800명을 만나서 안 봐도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지, 어떤 매매를 할지, 어떤 고민을 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늘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거나 그 시간을 얻고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행복하고자 투자를 하는데 생활이 피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 같은 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분들인데 왜 피폐해지냐면 그동안에 공부를 하니까 다 됐는데 네. 아니 주식은 왜 이리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질을 깨닫고 제대로 그 투자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원칙과 좋은 투자 습관. 예, 좋은 투자 습관. 자, 그러면 좋은 투자 습관이 뭐냐면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대체 불가한 핵심 우량 자산을 사세요. 핵심 우량 주식을 사세요라고 네. 했잖아요. 핵심 우량 주식을 사면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문직을 하시는 분도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루이비통, LVMH 뭐 다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ASML 다 핵심 우량 자산이잖아요. 빠지면 내가 월급 받은 걸로 더 사면 되니까. 네.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런 핵심 우량 주식을 사면 불안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빠지면 또 40만 원 갈 주식이 또 19만 원 됐네, 17만 원 됐네, 더 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1억이 나는 돈이 있으면 핵심 우량 주식 중심으로 사야 되는데 자, 저는 항상 미국 시장을 늘 보고 네. 저희 회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회의가 미국 시장 분석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시작되는 큰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테슬라가 왜 저렇게 세지? 2차 전지구나 라고 알고 들어간 거죠. 지금은 뭐가 제일 세지? 챗GPT인 거죠. 여기에 제일 수혜주 엔비디아의 GPU. 그러면서 이 주식이 벌써 110에서 300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억이 있다면 삼성전자부터 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주식도 사고 그렇게 핵심 우량 자산으로 80%를 채우시라는 거죠. 80%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작년에 태조 이방원 이러잖아요.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왜냐하면 유가가 막 130불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방위산업? 방위산업 말이 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되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모멘텀이 받을 수 있었던 게 과거에 그 미국이 이라크 전쟁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걸프전. 네. 3일 만에 그냥 다 작살내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작살냈었죠? 그냥 에어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공습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때려 부으면서 무슨 지상전이에요. 탱크전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전 세계가 앞으로의 이제 전쟁은 저런 식이기 때문에 탱크 같은 거 필요 없구나 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탱크전 엄청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제블린 쏘고 우리나라의 천군 같은 거 그러면서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그동안에 계속 그런 무기에 대한 개량화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방위산업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자산의 20% 정도는 그렇게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이게 말이 돼라고 빨리 판단을 해보고 대중들의 10명 중에 아직까지 긴가민가 할 때 한 5%씩 사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 20% 정도는 놔두고 또 올해 되면서 이번에 그 2차 전지가 되게 중요했던 게 이 시장은 강세장이야라고 보여준 거예요. 작년 약세장에서 태조 이방원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죠?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런 흐름이 왜 그랬냐면 약세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게 불을 뿜었다는 말은 시장이 약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주식을
한번 따라가 보기 위해서 20% 정도는 현금을 놔두셨다가 이번에 그런 6월 달에 만약에 그런 조정이 한번 확 있으면 새로운 또 그 조정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5%씩 한 4종목씩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우량주 80%를 지키는 가운데서 예. 그 2차 전지 산업은 아무래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초기 산업이고 앞으로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핵심 우량주 범위에 좀 많은 포지션을 넣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걸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나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진짜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네. 지금 정도의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은 바로 2년 전에 테슬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네. 네. 테슬라를 제가 2020년 5월 달에 이 회사 1조 달러 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뭐 테슬라가 뭐 한 7배 올라버렸죠. 한 6개월 만에 확 올려버리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올랐는데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전문이 제가 이제 너무 비싸진 것 같아서 저희는 3분의 1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쫓아가지 마세요 하면서 회사도 전문이 테슬라 주식은 그냥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할 건데 맞아요.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거지 무슨 테슬라 주식을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420불 하던 게 지금 이번에 101불까지 맞아요. 빠졌다가 200불 왔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 지금 2030년 되면 2천만 원 팔 건데 지금 사야죠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아요. 요즘 안 하죠. 네, 안 해요. 예, 오히려 테슬라 팔아가지고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마음이 또 확 식어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테슬라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분명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탑티어고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배터리 관련된 걸 2020년도에 저희가 LG화학을 포트에 제일 많이 샀을 때 2차 전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글로벌 넘버 원이었는지 그 이유를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때 이미 그렇게 사셨었군요. 네, 보세요. 80년대에는 전부 일본 제품이었어요. 네. 80년대에 소니의 워크맨 딱 열어보면 다 일본. 우리나라 뭐 웬만한 거 이래 열어보면 다 싼요. 다 일본 전지였어요. 일본 2차 전지가 전 세계 시장의 한 87%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업체 다 망하고 싼요가 망했어요. 네. 싼요가 망해서 파나소닉에 인수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일본 전자 회사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 네. 삼성전자랑 LG전자 때문에 2005년 이후로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다 죽으면서 일본 배터리 회사들이 납품을 할 캡티브 마켓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엄청난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대중들이 이 확신이 조금 이래 누그러져야 돼요. 지금 테슬라처럼. 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 이번에 책을 또 내셨어요. 예. 두 번째 책이신 건가요? 제 단독으로 썼다고 하는 책은 이 책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변화와 생존이라고 그 김동원 소장님하고 김한지 박사님하고 공부했던 책도 있겠는데 이번에 이게 단독으로 쓴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단독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진행하는 식사합시다. 예, 초대했었던 그 수많은 고수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고수분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담아서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책상에는 좀 지저분해요. 되게 리포트를 잘 안 버려요. 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거의 한 1년치를 쌓아놨다가 어. 버릴 때 그 1년 전에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지라고 보면서 아. 버리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야. 네, 지금은 저 사람 얘기가 맞나 이 사람 얘기가 맞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를 리포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관점으로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얘기했고 목표가를 얼마를 얘기했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갔을 때 12만 원 리포트가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리포트 저는 나중에 다시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면서 왜 이때 12만 원이라고 했지라고 이제 그 가정 어썸션을 쭉 이래 보면 조금 무리한 가정이 들어갔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 복귀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예전에 바둑 선수들이 축구 복귀 안 하잖아요. 축구, 농구 끝나면 우와 이긴 팀은 우와 하고 진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이제 나가는데 권투도 마찬가지고 아니 바둑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복귀를 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아니 승부의 세계가 저렇게 뭐 1시간 반 2시간 넘게 바둑 두고 나서 승부의 세계가 났는데 그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죠? 맞네요. 여기서 맞아요. 여기가 맥점이었는데 여기가 패착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귀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복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액션을 했든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게 맞았든 틀렸든 특히나 틀렸을 때 더더욱이나 복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었지? 라는 부분은 복귀를 하는데 이 책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많은 우리 투자의 고수분들 주식농부 박용우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윤지호 센터장, 강영현 이사님, 이선엽 이사님, 김태용, 이다솔, 이한영, 유비 팀장, 김경록 대표님 이렇게 쭉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특히나 위기였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복귀를 했어야 되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장에 이번에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최근 1년에 대한 복귀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복귀를 누구랑 하느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책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인터뷰 영상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박세익 전무님께서 필터링을 해주셔가지고 거르고 걸러서 네. 정리를 해주신 거니까 더 신뢰가 가고 읽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 몇 분 정도 그 게스트 분들의 인사이트들을 예. 그리고 박세익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옛날에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님이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다 배우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이 가격은 네. 지금 현재의 정보, 과거의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예측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수주 잔고가 뭐 30조가 쌓여 있다. 100조가 쌓여 있다. 와,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매출 증가가 도대체 얼마야? 앞으로 5년 동안의 그 연평균 성장률 CAGR이 야, 이거 35%나 나오네? 이런 부분도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성장한 미래는 이미 현재에 다 있고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나 그걸 정확하게 다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야 재미가 없어지네. 이미 다 반영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요. 이 주식 시장이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 벌기 쉬운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닷컴 버블이었어요. 분명히 거품이었어요. 거품이 있다가
그때도 페드가 금리를 6.5%까지 올리면서 거품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네. 와장창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아마존이 2001년에 바닥을 잡고 먼저 올라왔고요.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다음이었어요. 네. 네, 1등이. 99년에는 다음이 1등이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상장을 해서 네이버가 막 올라가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우리의 미래를 먼저 얘기해줘요. 먼저 얘기해주는데 거품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줘요. 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꺼지거든요. 꺼지고 나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약간 무늬만 성장주, 예, 무늬만 닷컴 이런 걸 다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진짜 옥석이 가려지면서 옥이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면 네이버가 300배 났어요. 2002년도부터 300배가 났고 한 2002년도에 강남에 집 사봐야 7배 정도 올랐거든요. 300배 났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2,800배가 났어요. 확실히 글로벌한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해주는 이 미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주식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거품이 생기고 특히나 거품 생기는 산업이 더 좋아요. 저는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 어떤 기업이 여기서 살아나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막연할 수가 있으니까 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메타버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이름도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 수익도 나빠지고 하니까 요즘은 사람도 줄이고 하는데 그러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됐던 기업들 로블록스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박살이 났어요. 80% 주가 박살이 났거든요. 저는 그 1차 거품 때는 안 사요. 네, 박살이 반드시 나게 돼 있으니까 박살이 났는데 모두가 요즘 메타버스 얘기 안 하죠. 네, 맞아요. 네, 저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요즘 메타버스에서 그때 얘기했던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네. 보면 이 한 예로 로블록스 같은 거 매출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로블록스 같은 거를 과거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옛날 리포트를 봐요. 옛날 리포트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뭐 7살짜리부터 뭐 10살 이런 애들이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2년 전에 7살은 9살이 돼 있을 거고 10살은 12살이 돼 있을 건데 이 유저들이 로블록스 세상에 아직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패션으로 들어갔다가 에이 이제 이거 재미없어 안 하고 나오는지 그걸 보는데 뭐야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생각했을 때 제2의 페이스북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살난 주식 중에 이렇게 골라서 한번 5%를 한번 던져볼까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장한 미래는 지금 현재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이렇게 팍 깨져도 5%만 넣는 건가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애플에만 한 40%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 뭐 캠 피셔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워런 버핏은 장점은 확실하고 무슨 경제적 쇼크가 와도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가 나도 괜찮아 그 기업은 계속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냐 ongoing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되게 워런 버핏은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애플을 40%나 샀잖아요.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게 페이스북처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비중은 5% 정도가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내가 정말 승부수, 내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면 로블록스의 경영진부터 사업 보고서를 다 꿰차고
정말 이거구나. 20년 전에 페이스북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뭐 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처럼 네, 이미 자리를 잡고 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네, 밑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던진다는 거죠. 그래 해야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따라가서 들어가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3년 전에 제가 뭐 테슬라도 얘기하고 또 막 찾다 보니까 뭐 우버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을 못하게 하고 규제를 하고 그랬지만 우버 같은 것도 나중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한 30, 70% 갔다가 또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플러스 한 30% 이래 올라오는데 거기에 우버 하나에 이제 몰빵을 했다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엄청. 그죠? 네. 근데 5%씩 이래 사놓으면 5%가 7% 됐다가 예, 예를 들면 500만 원이 900만 원 됐다가 다시 500, 400 됐다가 뭐 그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분산을 해놔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주식농부 박영욱 회장님 만나셨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포함해가지고 보면 저분은 찐 고수 그리고 저분은 돈 번 척 하는 분 네. 고수인 척 하는 분 특히나 저희 업계는 누가 뭐 정말 실력 있고 없고를 다 아니까 근데 제도권에 있지 않은 분들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박 회장님은 고수인 척 안 하시는데 실제로 찐 고수잖아요. 우리나라의 워런 버핏 같은 분이 후보를 고르라면 한 3명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시죠. 작년 4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이제 막 금리 올리고 막 혼란스러울 건데 본인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침이 없으세요. 그렇죠. 네, 거침이 없어요. 뭐 종목 얘기도 자신 있게 막 얘기하시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뵀는데 여전하세요. 근데 정말 제 주변의 주식의 고수들은 주식을 얘기할 때 정말 거침없이 그 강한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주식 사는 거 맞아요? 할 때의 그 자신감이라는 거죠. 네. 모두가 다 와 이겁니다 할 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거 맞아요? 할 때도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오랜 경험과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좀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박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가치 투자자인 줄 알았어요. 가치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 영속성이 있는 기업 중에 혁신성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회장님 가치 투자자인 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라는 말씀까지 들었었거든요.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사셨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도 직접 하셨었는데 최근에도 만나서 아니 그때 가치 투자 개념으로 사신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차전지 모멘텀 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국타이어도 사셨다는데 한국타이어 설명하실 때도 그랬어요.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오면 전기차가 이 자동차 타이어 마모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 인치도 18인치가 아니라 좀 더 넓고 훨씬 가격도 좀 더 비싸고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를 좋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 타이어보다 넥센 타이어가 더 강하긴 하던데 예, 그런 식으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니 싼데 쌀 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
그런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가치 투자 잘못하시면 성장 모멘트 없는 가치 투자를 잘못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BR 0.5에 샀다가 PBR 0.1이 돼요. 네. 와. 계속 더 싸지는 거죠. 네. 예, 그럴 수가 있는데 박 회장님은 그 부분이 되게 제가 인상이 깊었고요. 윤주호 센터장님은 저랑 그동안에 뭐 한 15년 이상 알고 지내다 보니까 윤주호 센터장님이 우리 제도권의 찐고수예요. 모르셨죠? 이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건데 윤주호 센터장님이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이렇게 훤히 내다보고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래 쌀 때 지금이 질러야 되는 타이밍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재작년에는 또 신중해야 된다. 그때 저보다 좀 더 이 셀콜을 먼저 하셨었는데 재작년에 같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라는 얘기에 지금처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돼요 하면서 그걸 재작년에 얘기하셨어요. 네. 재작년에. 그러면서 유가가 한 뭐 60불 아래로 떨어지면 모를까요? 뭐 이러면서 근데 아니 제롬 파월이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근데도 재작년에 계속 물가 걱정을 하면서 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는 다시 그래서 역시 윤지호 센터장님이 참 이 감이 좋고 옛날부터 우리 펀더 매니저들한테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지금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늘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찐고수 분이시고 우리 강영현 이사님도 요즘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와서 좀 많이 초대를 안 하시기도 하는데 강 이사님을 보면서는 작년에 2,600이면 이제 다 빠진 거 아니야? 저도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3,150에서 주식을 팔았었기 때문에 2,600 되면 또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강영현 이사님 얘기가 맞았던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는 작년에 강 이사님 얘기했던 걸 잘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 위기가 오면 강 이사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더 수비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닌데 그 윤대현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정신과. 네, 서울대 정신과. 저는 윤대현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 투자에 대한 핵심 한마디 딱 정리하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윤대현 교수님은 주식 투자할 때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환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 환자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신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스트레스잖아요. 네. 사람 스트레스인데 사람과 공감을 잘 한데 너무 믿지는 말라. 너무 믿었다가 상처받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 주식 사는데도 너무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공감을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이거 맞아? 지금 이 섹터가 맞나? 이럴 때 공감을 빨리 해서 이거네. 그래서 주식 투자자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얼리 어답터가 되라고 하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빨리 써보고 이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그게 이제 공감을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네. 끝까지 내가 사보니까 정말 좋네라고 했던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도 대중화되는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신뢰는 천천히 하라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에 방금 이렇게 연관된 얘기들을 좀 저 책에 많이 담아놨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었고요. 뭐 이한현 본부장, 이다솔 뭐 정말 훌륭한 분들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전문의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다솔 이사님께서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를 발견하라고 책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주도주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 방법이 네.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 항상 미국 시장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도 그 SG 사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잖아요. SG 사태 이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주가 조작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주가 조작 사태 보면 8개 종목을 가지고 막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정도 기업도 수급으로 얼마든지 마치 뭔가 큰 모멘텀이 있는 것처럼 사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매도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주식을 쳐올리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짓밟아 버려요. 그 정도로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보면 신용 투자도 엄청나게 해요. 미국의 시장에서 신용 규모가 얼마냐면요. 최고점이었을 때가 9,300억 달러였거든요. 예, 9,300억 달러였는데 지금 6,300억 달러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6,300억 달러라고 하면 900조가 넘어요. 900조, 1000조, 최고치였을 때는 1200조라는 신용을 써서 매매가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25조 됐다가 15조까지 갔다가 지금 18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18조의 신용자금이 쓰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1200조. 그러니까 엄청난 이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신용으로 매수도 하고 또 공매도도 때리고 하면서 가격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나스닥에서 다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거죠. 네. 가장 빨리 반영하는 곳이 나스닥이라는 거죠. 네. 닷컴도 나스닥이었고 전기차 모멘텀도 나스닥이었고 그렇구나. 네.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시장 모든 새로운 혁신 기업은 다 나스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 시장을 항상 관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팁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2016년, 17년 가면서 나스닥의 바이오 생명공학 지수가 확 꺾이더라고요. 2015년 7월이었는데 고점 대비 한 30-40%확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뭐 라이센싱하고 모멘텀 그리고 임상 3상 가면 이 회사가 혹시나 FDA 승인을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들 다 작살났어요. 네. 미국 시장에서는 저 정도 항암제 개발하고 신약하는 개발을 저 정도 밸류에이션을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난리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시는 거예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장 효율적인 미국 시장을 보면서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챗GPT가 가장 큰 모멘텀이고 지난주 시장이 오를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은 거의 뭐 챗GPT가 everything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구나. 그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들뿐만 아니라 꾸물꾸물 막 움직이잖아요. 소부장은 먼저 많이 간 소부장 막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고 항상 미국 시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임상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못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2-3년 동안에 힘들었던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릿고개를 조금 넘고 있는 느낌도 나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뭐 올해 말 내년 내후년에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는 제가 잘 몰라요. 아유, 네. 그리고 잘 모르고 그 신약이 정말 임상 2, 3 상상을 통과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는 알지만 투자는 안 합니다.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기주문님 오늘도 너무 알찬 시간이고 너무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모두가 다 지금 이제 3,600, 4,000 갑니다라고 들떠 있을 때는 신중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지금 주식을 할 때가 맞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7, 8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이번에 2차 전지로 못 먹었더라도 다른 거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달 네. 있을지 모르는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눌림목을 너무 두려워 안 하시고 그 조정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 틈틈이 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처럼 이 책도 꼭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